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다. 엄마 금방 온대. 울지 마. 엄마. 나는 멍해졌다. 분명히 지금 엄마라고 했지. 공항 한복판 3년 만에 돌아온 아내를 마중 나간 자리에서 나는 그녀의 미소가 아닌 한 아이의 눈물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엄마. 그 짧은 말이 내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를 아주머니에게 넘겼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말했다.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다. 3년 뒤 돌아온 그녀가 나를 껴안아 줄 거라 믿었고 함께 웃으며 다시 시작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세나야, 그 아이 누구야? 혹시 3년 동안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맞아. 내 아이야.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사랑도 식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그녀는 기회 앞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가정을 버리고 야망을 택했다.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삶을 살다 정리를 하러 온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가슴은 부서졌지만 정신은 맑아졌고 마음은 찢겼지만 의지는 또렷해졌다. 그녀는 말했었다. 잘 살아보자고. 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말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볼 생각이다. 복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지 복수만은 아니다. 이건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심이었고 누가 거짓이었는지, 누가 버림받았고 누가 남았는지,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지는지.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이세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자 한때는 내 아내였다. 첫눈에 반할 만큼 눈부신 외모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어디서든 주목받는 존재감까지. 그녀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입사하자마자 빠르게 승진했고 결혼 1년 만에 해외 파견이라는 기회를 잡았다. 출국 전날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3년만 참아줘. 내가 1억 벌고 돌아올게. 그러면 우리 진짜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나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돌아온 그녀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멀리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고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살이 붙은 듯 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곁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나의 품에서 아주머니에게 안겼고 그녀는 내게 조용히 다가왔다. 자기야?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이를 아주머니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차에 타 있어요. 금방 갈게요.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금방 온대. 울지 마. 엄마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세나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조용히 한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정신없이 그 뒤를 따랐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에게서 은은한 유아용 로션 향이 풍겼다.
그리고 그녀의 몸매엔 출산을 겪은 여성만이 지닌 부드러운 곡선이 느껴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결국 묻고야 말았다. 세나, 그 아이 누구야? 혹시 3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아이까지 낳은 거야?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맞아. 내 아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도윤아,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일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녀를 뒤쫓았다. 그리고 공항 출구 근처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한 남자의 팔에 안긴 채 고급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그 남자, 바로 3년 전 세나가 해외 파견을 나갈 때 함께 출국했던 상사 한재훈 본부장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 난 그에게 값비싼 선물까지 챙겨주며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웃었었다. 결국 그는 부탁받은 대로 그녀를 끝까지 잘 챙긴 셈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내 팀을 벗어나고 싶다며 인사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넣던 인물이었다. 애초엔 이달 말쯤 인사이동시킬 생각이었지만 마음을 바꿨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팀에 둘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마디는 해야 했다. 나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말했다. 넌 남자치고 말이 참 많더라. 그렇게 궁금하면 연예부 기자라도 하지 그랬냐?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자 나는 한술 더 떠던졌다. 아, 맞다. 너한테 잘 어울릴 만한 직업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내가 손짓하자 그는 장난인 줄 알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남자 상대해주는 일, 내 성격이면 꽤 잘할걸. 뭐라고요? 아니, 내가 물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을 뿐인데 왜 발끈해?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러자 그는 자포자기한 듯 비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부인 잘 고르면 인생 절반은 성공이라던데요? 비록 애는 다른 남자 애지만 아내는 여전히 팀장님 거니까요. 한 본부장님 본사로 가시면 부인한테 동생 하나 더 낳게 하세요. 그땐 진짜 팀장님 아이일지도 모르니까요. 주변에서 실수가 터져 나왔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그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쌓였던 분노를 조용히 분출했다. 그 비실비실한 체격으로는 내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 다른 직원들은 처음엔 멀뚱히 구경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급히 달려와 말렸다. 나는 손을 털며 조용히 말했다. 누굴 얕보는 건지 착각하지 마. 내 수준으로는 아직 멀었어. 그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강도윤,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신고해. 바로 그때 한재훈 본부장이 현장에 들어섰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회사야. 싸움질하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 조민식은 멍든 얼굴을 보여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님, 저 사람이 먼저 저 때렸어요. 이 꼴 좀 보세요. 한재훈은 날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강 팀장, 이건 좀 아니지. 당분간 월간 성과급은 없다고 봐야겠군. 그 말을 들은 조민식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따지진 않겠습니다. 대신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이 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래? 그럼 해봐. 신고. 내가 아까 떠들던 거 다 녹음돼 있거든. 이게 세상에 퍼지면 누가 더 불리할까? 그 순간 조민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분노로 폭발할 듯한 표정이었지만 한재훈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만해, 민식아. 나랑 좀 얘기하자. 조민식은 이를 악물며 따라갔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본 뒤 직원을 향해 말했다. 뒤에서 험담이나 하는 사람들. 이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결과야. 강도윤, 너 이러다 정말 잘릴 수도 있어. 그래, 잘리면 어때?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지. 넌 자신 있어?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덧붙였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이세나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였어.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데 별 관심 없었지. 그래도 지난 5년간 성과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다고 자부한다. 근데 그 인간 진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환상도 다 변하는 법이니까. 잠시 후 짐을 든 조민식이 인사팀장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회사 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주장하는 직원은 즉시 퇴사 조치입니다. 조민식 씨가 그 첫 사례입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다.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가는 조민식은 내 옆에 멈춰섰고 낮게 속삭였다. 강도윤, 넌 정말 못났어. 부인 팔아 생색내는 인간 정말 역겹다. 나는 조용히 비웃으며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인간도 이젠 내 인생에서 지워질 존재일 뿐이었다. 그 시선이 자연스레 한재훈의 사무실 문으로 향했다. 그는 지금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려는 순간 인사팀장이 나를 막아섰다.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노려봤다. 아까 조민식 때린 건 대충 넘어갔지? 지금 나 막으면 이번엔 내 차례야.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말없이 비켜섰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재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야? 무례하게 찾아오고.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설명 정도는 해주셔야죠.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군. 따라와. 그는 먼저 걸음을 옮겼고 나는 침묵한 채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 그의 차 안. 그는 말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만져보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은 넘었다. 이게 뭡니까? 받고 조용히 있어. 계속 회사 다니고 싶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지금 뭘 잘했다고 돈을 줘요? 당신 내 아내 건드려 놓고.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 한재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만해.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는 다시 말없이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여기 3억이 들어있어. 1년에 1억씩. 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야. 고민할 시간은 3일. 하루 지날 때마다 1억씩 줄어든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협박이에요? 안녕거래?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게 말했다. 강도윤, 생각 잘해. 지금 이 회사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위치야. 내가 이 판 엎으면 다치는 건 너뿐이야.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뒤 차 문을 열어 밖으로 끌어냈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죽을 각오했겠지? 그는 생각보다 허약했다. 덩치는 컸지만 힘은 전혀 실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본네 뒤로 눌러 앉히고 묵직한 분노를 쏟아냈다. 강도윤, 내가 감히 날 쳐. 넌 끝장이야. 절대 용서 못해. 그래, 날 죽여봐. 그 전에 넌 이미 끝났어. 나는 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그는 비명을 참으며 몸을 떨었고 그 순간 경비들이 달려왔다. 그만두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곧이어 한재훈이 고개를 들고 외쳤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신고하지 마. 익숙한 그러나 차가운 목소리였다. 뒤편 보안문이 열리며 이세나가 등장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놔주세요. 도윤 씨랑 얘기 좀 해야 해요. 한재훈은 침묵 속에 차량으로 돌아갔고 경비들도 조용히 물러섰다. 나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세나야, 억지였다고 했잖아. 말만 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나는 숨을 삼켰다.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넌 해외로 떠났고 그 뒤로 3년 넌 그 인간이랑 애까지 낳고 살았어. 그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아,
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몰라? 그 해외 프로젝트 왜 나한테 온 줄 알아? 내가 능력 있어서 아니었어?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회사 규정상 해외 파견은 대부분 남자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았다는 건 이미 다 짜인 거였단 소리야. 그때 넌 나보다 기뻐했잖아. 우리 세나 대단하다면서. 너무 순진했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거기엔 그녀와 한재훈 그리고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처럼. 넌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우린 여기까지야. 이혼하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넌 날 아껴줬지.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내 건강도 챙겨줬어. 고마웠어.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었고 나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정말 이혼이 너의 결론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미 해외에서 서류 다 정리했어. 한국에선 마무리만 하면 돼. 도윤아, 제발 이제 너도 놓아줘.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거기엔 미련도 연민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단지 그녀 인생의 디딤돌이었을 뿐이라는 걸. 더는 미련 따위는 남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후회하지 마. 이세나는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후회 안 해. 좋아. 잘 살아. 영원히 절대 헤어지지 말고. 나는 손에 쥔 카드 지갑을 힘껏 움켜쥔 채 등을 돌렸다. 자존심이 중요했던 것도 감정이 남았던 것도 아니었다. 사람을 잃었으면 최소한 손에는 쥐어야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내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사무실 곳곳에선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런 시선은 이제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않았다. 잠시 후 정민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팀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팀장님 없으면 저희는 어떡하냐고요. 정민. 대학교 졸업 후부터 내 밑에서 자란 후배. 이제는 충분히 팀 하나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정민아, 세상에 영원한 자리는 없어. 내가 다시 자리 잡으면 그때 다 데려갈게. 그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죠? 전 믿고 있었어요. 팀장님은 그냥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란 거. 계속 연락하자. 팀원들은 안다. 내가 어떤 리더였는지 그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 회사에서 단 한 사람, 한재훈만이 이세나의 능력을 진짜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냉소가 저절로 나왔다. 입사 초기에 그녀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내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다 끌어다 쓴 덕분이었다. 학벌도 경력도 부족했지만 나는 그녀를 믿었고 밀어줬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는 없다. 그녀를 위해 쓸 인맥도 마음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퇴직 절차를 마친 뒤 회사 밖에서 마주친 한재훈이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중지를 세웠다. 길거리에서나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곁에 있던 이세나 역시 굳은 낯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세나야, 내 집에 있는 내 짐 정리하러 와. 필요 없어. 다 버려. 그래. 쓰레기는 원래 버리는 거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쉬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 치욕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회사를 나와 곧바로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이혼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불이 났다. 야, 도윤아, 술 한잔하자. 실화냐? 드라마 찍냐? 진짜 그냥 넘어갈 거야? 고소 안 해? 위치만 말해. 우리가 직접 처리해 줄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걔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폐기물이야. 도와주고 싶으면 나중에 고객 몇 명만 소개해줘. 내가 회사를 차릴 거라 말하자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야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시작만 해. 우리가 다 붙어줄게. 그들의 응원은 내게 확신을 줬다. 나는 곧장 아버지께 스타트업 자금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았다. 참고로 한재훈이 준 3억도 활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무심코 받았더니 그녀였다. 강도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린 이미 끝났잖아. 이제 나 좀 놔줘. 설마 날 다시 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의미 없어. 이젠 정말.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뭔데 의미 있고 없고를 판단해? 시장은 넓어. 내 회사가 먹힐 수 있다면 너희가 꿈꾸던 그림은 틀렸다는 뜻이야. 기대해.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가 나온 대학은 비록 인지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 업계에서 실력으로 통하는 선배들이 많았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제야 움직이네, 도윤아. 기다리고 있었어. 회사 설립 첫 달, 나는 이곳저곳 인사를 다니며 빠르게 업계 분위기를 읽어갔다. 오늘은 식사, 내일은 술자리. 쉴 틈 없는 일정이지만 이미 각오는 끝난 전쟁이었다. 창업 2개월 차. 회사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외주부터 하나씩 계약했고 매출도 조금씩 발생했다. 신입 직원 몇 명도 새로 채용했다. 아직 규모를 논하긴 이르지만 확실한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계약을 따낸 기념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한재훈과 이세나를 마주쳤다. 피하려 했지만 먼저 말을 건 쪽은 그쪽이었다. 어이, 강도윤 팀장님. 창업했다며? 제법 잘 나가나 보네. 입가에 비웃음이 10개 맴돌고 있었다. 경기 안 좋은데 창업이라. 괜히 집안 돈 충내지 말고 적당히 하다 접는 게 나을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걱정은 고마운데 사양할게. 그보다 혼인신고는 했냐? 석 달이나 지났는데 청첩장은커녕 소식도 없더라? 상사 아내를 훔쳐가더니 아직도 이름조차 못 올렸다고? 명분도 없으면서 참 당당하다. 내 말에 이세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내가 알바야? 지금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소문 들리던데 인맥도 끊겼다며? 너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건 내가 일부러 흘린 가짜 소문이었다.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작은 덫에 불과했지. 그래,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사업 외에도 이 둘에 대한 배경을 조용히 조사해왔다. 대체 왜 한재훈이 하필 이세나를 선택했는지 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다. 이세나는 회사에서 유능한 것도 아니었고 이혼 경력까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했다. 자리를 피하려던 찰나 또다시 들려온 비아냥. 야, 강도윤, 우리 회사 놀러와. 경비 아저씨 자리가 비었거든? 미리 대비해둬. 하하. 뒤이어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3개월 안에 내가 그녀를 정식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 차례다. 너희 거래처부터 하나씩 가져올 테니까. 한재훈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 옛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 회사를 떠나 내게 합류하자 그의 여유는 서서히 무너졌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정면 승부. SC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는 같은 미팅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공항에서 열리는 간담회. 한재훈은 먼저 도착해 우리보다 좋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도윤아, 늦었네? 이런 자리는 한 발 늦으면 끝이야. 그냥 돌아가. 정민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나는 그를 가볍게 제지했다. 싸움은 이긴 놈이 시작하는 거야. 우린 천천히 가자. 나는 그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향했다. 간단히 커피와 아침 식사를 주문했고 포장까지 마친 후 차량으로 돌아갔다. 정민은 불안에 떨었다. 형, 진짜 괜찮아요? SC 쪽 총책임자 곧 도착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돼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 곧 오실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구겨진 셔츠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편한 복장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바로 일어나 차량 문을 열었다. 외삼촌 오셨어요.
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외삼촌이여? 응. 내가 이 업계에 발들인 것도 외삼촌 덕이야. 지금은 SC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시고.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이 형 진짜 뭐야, 대체 뭘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차에 타자 외삼촌은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결국 이 길로 들어섰구나. 나는 피식 웃었다. 누군가가 날 여기까지 몰아세우지만 않았다면 아마 평범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어요. 더는 누구의 들러리도 아니니까요. 외삼촌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잘한 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호텔은 이미 정리해놨다. 나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정민아, 새 집으로 가자. 예전 집은 이미 팔아버렸다. 지금은 아버지께 받은 외곽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고 한 방을 스튜디오로 개조해 작업실로 사용 중이었다. 정민과 몇몇 직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한편 같은 시각 공항 로비에서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재훈. 하지만 연락은 없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누군가. 이미 나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였다. 일찍 도착한다고 모든 걸 얻을 순 없지. 내가 몰랐겠지. 그가 내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계약을 마친 외삼촌은 내 어깨를 힘있게 잡고 말했다. 도윤아, 우리 집 아이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지. SC에서 곧 열리는 네트워크 행사에서 너희 회사를 공식 협력사로 발표할 거야. 이젠 내가 갚아도 돼. 감사합니다, 외삼촌. 그날 이후 나는 한재훈의 주요 고객사들을 하나둘 찾아가 계약을 따냈다. 거래처들은 예전부터 나와 연락을 이어온 곳이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바닥 좁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다 알고 지낸다. 며칠 후 SC 비즈니스 네트워킹 파티. 나는 직원들과 행사장에 도착했다. 슈트 소매를 정리하며 입장하려는 찰나 한 무리의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이세나, 그리고 한재훈. 세나는 예전과 달리 초췌한 얼굴. 화장은 묻히듯 번져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한재훈의 팔을 조심스레 감싸고 있었다. 강도윤, 오늘도 혼자 왔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도 왔는데 내가 왜 못 오겠어? 한재훈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오늘 SC 협력사 발표하는 날이지? 공항에선 놓쳤다며? 이세나가 다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되돌아왔다. 내정됐대. 이미 확정이라더라.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대체 어떤 회사야? 왜 우리한텐 아무 연락도 없었던 거지? 계약은 못 따고 고객은 떠나고. 이게 말이 돼? 한재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세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시선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고객들 누가 연결해 준 건지 이제야 알겠지? 정적이 흐른 가운데 나는 마침표를 찍듯 말했다. SC의 공식 파트너 도윤테크야. 한재훈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그게 내 회사라는 거야? 고작 몇 달 된 자영업자가 SC랑 계약을? 웃기지 마. 이세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스팟라이트가 꺼지고 무대 위로 외삼촌이 올라섰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SC의 새로운 전략 파트너를 발표합니다. 바로 도윤테크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스팟라이트가 내게로 향했다. 나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고 외삼촌과 계약서를 교환하며 악수했다. 장내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나는 그 틈에서 조용히 그들을 향해 말했다. 게임 끝이야. 세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중심을 잃었고 한재훈은 꾹 담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 나는 내 배경을 일부러 숨겼다. 그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고 그녀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기에 함께 소박한 집에 살며 기회가 오면 말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못했다. 욕망에 취해 그 기회를 짓밟았다. 그럼 이젠 내 방식대로 보여줄 차례지. 지금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애초에 이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걷는 사이가 아니었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발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도 사라졌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감정의 손실을 계산의 이익으로 환산했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 계약이 연이어 이어졌다. 한재훈 쪽 고객들이 하나둘씩 내게 넘어왔다. 알고 보면 그 고객들은 원래 내 사람이었다. 내가 추천해서 관계를 만들고 내가 책임졌던 사람들. 되찾은 것에 불과했다. 며칠 후 이세나가 다시 나타났다. 예전에 도도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날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도윤아, 넌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장난? 무슨 소리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그걸 숨겨? 날 속인 거잖아. 그녀가 주먹을 쥔 채로 내 가슴을 치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세나야, 지금 이 모습이 매력이라도 될 줄 알았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듣고 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우린 끝났어.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도윤아,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말을 끊었다. 그만 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나는 뒤돌아서서 걸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틀 뒤 인터넷 포털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다. SC 본부장 내연녀, 혼외 자식과 사내 갈등 회사 앞에서 난동. 기사에는 이세나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이를 아는 채 회사 앞에서 권치는 모습, 울부짖는 소리까지 영상으로 퍼졌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에 반응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업계 스캔들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한재훈은 유부남이었다. 그의 아내는 병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그는 이세나에게 대리출산을 제안했다. 그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포장했다. 이세나는 그걸 믿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와 이혼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혼인신고는커녕 아이의 존재조차 숨겼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고 말다툼은 곧 폭력으로 이어졌다. 둘 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장면은 CCTV 영상으로 유출되었다. 또 다른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재훈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녀만이 모든 질타를 감당해야 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아, 나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차단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무너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큼 착하지도 않다. 스캔들은 이어졌다. 회사 내부 부정거래, 회계 조작, 고객 횡령. 사건은 꼬리를 물었다. 결국 한재훈은 업계에서 퇴출당했고 마지막 계약건들마저 내 쪽으로 넘어왔다. 그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그날 이세나가 또 찾아왔다. 눈가엔 깊은 주름, 손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 인간한테도 버림받았어. 아직 애가 너무 어려. 나 혼자선 못 키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중 유일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세나야, 지금 와서 정말 날 도와달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보안팀이 그녀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아이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가 시급했다. 사업 실패, 신용불량,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육아. 이세나는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년 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연히 들른 바 한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오늘 한 병만 더 웃는 얼굴에 복이 와요.
그녀였다. 이세나. 불이 환하게 비치는 조명 아래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억지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나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웃으며 다가왔다. 도윤아, 오늘 좀 쏴줄 수 있어? 오늘 매상이 영 시원찮아서. 그 목소리엔 초조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건넸다. 그리고 담담히 물었다. 한재우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씁쓸히 웃었다. 이혼했어. 애는 그 사람이 데려갔고 나는 매달 양육비 30만 원씩 보내. 보내는 것도 빠듯해서 카드 돌려 맞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애까지 놓고 왔구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오늘 매상 좀 채워줘. 오늘 내가 다 사주면 내일 하루 쉴 수 있거든.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봉이야? 뭘 다 사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나야, 이제 그만 좀 살아. 두 번은 없어.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흘러간 이야기, 남겨진 책임. 시간이 흘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 하나가 짧게 스쳐 지나갔다. 어떤 늙은 부자에게 붙었다가 그 집 자식들에게 쫓겨났고 아이를 시골에 맡겼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고로 잃었다는 이야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입에서 만들어진 허상인지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일은 나와는 무관하다. 다시 내 길 위에서. 지금의 나는 바쁘다. 미팅과 계약, 투자자, 응대. 회사의 성장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시간과 성공이 깔끔히 치유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내가 걷는 길은 과거를 짓밟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끝맺는 고백.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는다. 그녀는 독하게 살려다 모든 걸 잃었고 나는 단지 그 독함에서 멀어졌을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택한 삶, 그 누구도나 자신조차 후회하게 만들 수 없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